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ICT 환경융합과 김문일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리고 환경보건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들어가며 그 다음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지식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가 환경보건과 어떠한 연관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저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지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이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볼 때마다 우주로 나가는 꿈도 꾸게 되고 미래에는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 이런 지구를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라는 이러한 이슈로 굉장히 큰 위기와 또 지속 가능성과 환경의 파괴를 겪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대한 기사인데요. 시간당 90mm 이상의 폭우가 와서 이제 수도권이 이렇게 침수되고 침수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던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보시면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들이 왔던 걸로 기록이 됐고요. 1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후 기록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수준의 폭우는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올해 폭염으로 고통받은 유럽의 모습인데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로마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한 남성이 너무 더워서 이제 분수에 머리를 박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로마의 온도가 41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2022년의 기록을 넘어서, 작년의 기록을 넘어서 또다시 갱신해서 41도가 되었다는 기록이 정말로 기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기후변화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온의 증가와 기온 증가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숫자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이 증가하고 또 그에 따른 사망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는 이제 100만 명당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의 숫자인데,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온열 질환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질환이 발생해서 그 질환이 심각해지고 그 심각한 질환에 인해서 사망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UN 사무총장은 더 이상 지구의 기후변화, 온난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 열대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러한 기후변화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인데요.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 기후가 얼마나 기온이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푸른빛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지도에서 과거보다 현재 기온이 더 낮은 곳을 의미하고요. 붉은 곳으로 표시된 부분이 과거보다 현재 기온이 더 증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지구 전체 국토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더 증가했고, 심지어 국토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기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과거의 여러 가지 조사와 과학기술들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기온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기록되고, 기온의 증가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 패턴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또 인류의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들을 전 세계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후변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측정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게 0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평균을 의미하는데요. 저 평균은 아주 먼 과거, 예를 들면 기원 전부터 현재까지의 평균이 아니라 20세기 기온의 평균을 이야기하고 20세기 기온의 평균을 0도라고 봤을 때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기온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에 가까울수록 급격하게 계속해서 기온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1890년대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기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빙하에 녹는 것들, 빙하의 전체적인 질량과 볼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2002년에 빙하를 0이라고 보았을 때 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연간 1000억 톤 정도의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빙하가 녹는 속도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점점 더 급격하게 더 많은 양이 녹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이제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대기 중에 CO2 농도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CO2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대표적으로 6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CO2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CO2가 단위 부피 혹은 단위 질량으로는 기후변화를 가장 잘 높게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총량 자체가 대기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산화탄소, 즉 CO2를 대표적인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18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즉 석탄이나 석유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확실히 증가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 매우 급격하게 증가해서 산업화 이전 지구 대기의 CO2 농도보다 50% 이상이 증가한 417 ppm 정도까지 도달했죠. 많은 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온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평균 해수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평균 해수면의 증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빙하의 감소와도 또 영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빙하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 빙하에 녹은 그 물들이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또한 기온의 증가가 또 물질의 부피의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도 해수면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구 평균 해수면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상승했고요.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이에 따라 여러분께서 아마 기후 난민과 같은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후 난민이라는 함은 일반적으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 국가가 지역이 소실되고 지역이 소실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거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진행하고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현재 좀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기후 변화를 알리고 위험성을 알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국제적인 관심이 약 한 50년 전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PCC라는 단체가 가장 잘 알려진 단체인데요. IPCC는 우리나라 말로 변환하면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불리고 있고요.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IPCC는 5년에 한 번 혹은 7년에 한 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기후 변화가 환경, 해양, 생태계 그리고 인류의 삶과 경제, 산업 등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이러한 보고서들을
이제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3만 건, 5만 건 이상의 문헌들을 각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오랜 시간 분석하고 정리를 하고 취합을 해서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차 보고서까지 작년에 발간이 되었고요. 재작년에 발간이 되었네요. 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5차 실무 보고서가 2013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난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보시면 이산화탄소도 2014년에는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390ppm으로 보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10ppm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메탄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전지구 평균 지표면의 기온도 그 당시에는 5차 보고서를 낼 때는 0.78도가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다면 지금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전지구 평균적으로 1.09도가 상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5차 보고서를 낸 이후에 6차 보고서를 내기까지 그 이 시간 동안 기후변화가 더 진행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6차 보고서의 키 메시지를 잠깐 정리해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진행되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견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후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활동이 이것의 원인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확정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차, 5차 보고서까지만 해도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이견이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더 강하게 표시하고 있고, 이것들은 그냥 뭐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여러 보고서들을 충분히 검토했을 때에 확정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저감하기 위한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생태계의 항상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인류의 존속에도 아주 큰 위협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관측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고되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기록들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미래의 위협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제시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해서 사회와 경제의 발달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때, 즉 사회와 경제의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예를 들면 현재 수준으로 계속 배출을 할지, 아니면 현재보다 30% 감축을 할지, 현재보다 50% 감축을 할지, 아니면 현재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할지, 이러한 다양한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일지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다양한 검증된 모형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들을 하나의 모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학적인 모델들을 동시에 돌리고, 그 돌린 결과들을 검증을 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R5, 즉 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해서 이제 RCP 시나리오라고 불렀다면, 이제 AR6에서는 공통 사회 경제 경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해서 SSP라는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지만 SSP 126, SSP 585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공통사회 경제 경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저 숫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보다는 585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변화가 더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CO2 배출량의 각 시나리오들이 CO2 배출량을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예상을 해서 모형 시뮬레이션을 돌리는지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평균 기온이 어떻게 증가하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시나리오와 대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누적 배출량이 X축이 이제 누적 배출량이고 이제 Y축이 그것에 따른 이제 기온의 변화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보시는데요. 126보다는 역시 585 시나리오가 훨씬 더 많은 배출량에 따른 시나리오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그렇게 연구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예측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겠는데요. 그건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아까 말씀드렸던 126 시나리오와 이제 585 시나리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평균 기온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강수량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모의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예측된 시나리오를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받아서 우리나라에 맞게 재가공을 한 자료를 가지고 나타낸 결과입니다. 보시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5차 IPCC 평가 보고서에 사용되었던 RCP 4.5와 8.5 시나리오에 따른 이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6차 보고서에 사용된 SSP 126 시나리오와 585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위쪽에 있는 두 그래프가 기온에 대한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두 그래프는 이제 강수량에 대한 것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5차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6차 보고서에 쓰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6차 보고서에 쓰인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좀 더 현실적으로 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585 시나리오 같은 SSP 585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 7도 이상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 2도만 증가해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저희가 느낄 수 있고 또 생태계와 환경에서도 그럴진데 7도 이상 증가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또 싫은 그러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현재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보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좀 더 높은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강수량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수량이 증가한다고 좀 예측하고 있고 또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반복하는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래에도 강수량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다. 이건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 좀 위험한 것은 여름철에 강도가 좀 더 증가하고 이제 봄철과 겨울철에 가뭄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강수량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비책을 잘 마련해야겠죠. 근데 이러한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중부 유럽에 대한 사진이고 여기 아래쪽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 이제 특별히 알프스 지역의 고산지대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모의해 놓은 내용인데요. 보시면 왼쪽이 현재라고 부를 수 있는 2010년 정도까지의 평균 기온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2050년, 2070년의 기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에 이거는 RCP, 즉 5차 보고서에 사용되었던 RCP 8.5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래의 알프스 지역의 고산 지역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의한 것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도 또 알프스 지역도 굉장히 심각하게 기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 말은 결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후를 계속해서 맞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러한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이러한 기후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지, 또 이것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약 5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현상이 어떻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어떠한 제도적인 것과 법적인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캅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당사국 총회라고 매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토 협약이라고 해서 1997년에 협의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교토 의정서라고, 우리가 그때 교토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제출된 의정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토 의정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1997년에 서울에서 이런 의정서가 나왔으면 저희가 서울 의정서라고 불렀겠죠. 근데 이 교토 의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자라는 국제적인 협의를 이룬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의무 감축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후 변화를 저감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자라는 협약을 한 굉장히 의미 있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협약의 문제점은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뭐 중국 혹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산업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국가들이 협약을 했지만 그걸 지킬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뭐 지키기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 않다든지,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는 것이 산업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산업계에 타격을 준다는 것은 이제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 국가에서도 경제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다른 국가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결국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흐지부지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런 흐지부지 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좀 더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기후변화라는 국제적인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 하는 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파리 협약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협약으로 좀 더 고도화가 된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이 교토 의정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총 3가지가 메인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동이행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의 투자에서 얻은 온실가스의 감축분을 이 선진국 A국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이 제도가 하나의 중요한 제도였고, 그다음에 청정개발체제 CDM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CDM은 뭐냐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요. 여기에서 투자는 보통 돈을 투자해서 뭐 산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숲을 조성해서 그 숲을 조성함에 따라서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들을 이제 감축분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다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이 자기들이 만약에 100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90밖에 감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감축분을 다른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사와서 우리가 이만큼의 10만큼의 배출권을 우리가 사왔으니까 우리가 줄인 거 90, 다른 나라에서 사온 거 10, 합쳐서 100을 우리는 감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쉽게 예를 든 건데요. 이제 이러한 제도가 좀 아주 혁신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리 협약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감축과 적응과 재원에 대한 그런 문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 그다음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력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기후 재원을 우리가 공동으로 마련하자. 특히 선진국은 이미 발전을 하면서 CO2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그만큼 더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노력들이 뭐 1992년 교토 의정서 이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신기후 체제라고 하는 파리 협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파리 협정, 이것도 똑같이 교토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에서 협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리 협정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것이 뭐 제주에서 이루어졌다면 제주 협정이라고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서는 어떤 걸 채택했냐면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을 채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의무가 아니라 참여였다면,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는 했지만 그것에 의무, 강제 사항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의무와 어느 정도의 강제가 포함이 됐죠. 물론 그것을 뭐 가지고 뭐 다른 이제 군사적인 그런 위협처럼 뭐 무역을 강제한다든지 뭐 세금을 더 붙인다든지 이제 물론 그러한 강제력은 아직 없지만 이제 의무 감축이라는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여기서 나왔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자발적인 감축입니다. 그 감축량을 어떤 다른 국가에서 너는 뭐 100만큼 감축해, 너는 1000만큼 감축해, 너는 10만큼 감축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에서 기후변화의 전 세계적인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배출은 이만큼 감축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30%를 감축하니까 그럼 우리도 30을 하겠다. 아니다. 우리는 좀 더 선진국이고 우리가 그동안 먼저 우리가 배출하고 먼저 기후변화를 진행시키는데 우리가 일조했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50만큼 감축하겠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정하는 거죠. 이제 국가별 기업방향 NDC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NDC라는 것이 바로 이 자발적 감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각 국의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이제 내는 거고, 그것을 위한 적응 정책들을 스스로 결정하여서 유엔에 제출하는 이제 그러한 기업 방안이 되겠습니다.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이제 그 전에는 하향식, 너는 이만큼 감축해. 우리가 봤을 때 너는 뭐 지금 한 2만만큼 배출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아. 2천만큼 감축해. 이런 식으로 이제 상향식으로, 즉 위에서 어떤 협회에서 각 국가에 감축량을 부여했다면 지금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감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국가가 이것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 한 193여 개 국가가 이미 자발적으로 NDC를 이만큼 감축하겠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뭐 10만큼, 20만큼, 30만큼 감축하겠다라는 그 각 보고서를 내었고요. 그것에 동참하여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2년에 NDC 타겟에 대한 각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대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뭐 어떻게 제출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걸 더했을 때 190 몇 개의 국가가 안 된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131개는 130개 국가와 26개의 국가 연합인 EU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 131이 아니라 156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6으로 보고 그 아래 1을 더하면 157이고 그 아래 35를 더하면 이제 190개의 국가가 넘는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각 국가들의 이제 감축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기존 대비해서 약 한 37% 혹은 40%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을 자발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과 이제 개발도상국의 감축 방식과 추가 의무에 대해서도 또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의 핵심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모든 국가가 함께 한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행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교토 의정서와 그 이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어떤 것이 다른 점이 있고 또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사실은 그 기후변화의 논의가 앞으로 진전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또 숨어 있냐 하면 그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이 각 국가의 환경과 산업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인명피해에 특히 위협적이고, 이것을 지금 지구 전체, 국가들 전체들의 노력으로 이것을 저감하고 막지 못한다면 각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각 국가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모든 국가들이 공동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잘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는 사실은 2도씨 목표라고 했었어요. 이 2도씨 목표는 뭐냐면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막겠다라는 것이 이제 2도씨 목표인데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1.5도 목표라는 것인데요. 이 1.5도 목표라고 하는 것이 2050 탄소 중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연구 결과 끝에 원래는 이제 파리 기후협약의 첫 번째 타겟, 첫 번째 목표는 2100년까지 산업혁명 대비 2도 이상의 증가를 막겠다. 지금 현재 1도 정도가 증가했다고 전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2도 상승은 지금에 비해서 평균적인 기온의 증가를 1도 이하로 막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2도가 증가했을 때를 기본 시나리오 놓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해 보니까 2도의 증가는 안전한 증가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생태계 전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2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것이 인류에 너무 큰 위협이 되겠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이거는 인천에서 개최된 회의였는데요.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였고요. 이 말은 결국 지구온난화를 2100년까지 1.5도 증가, 즉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증가로 막겠다. 그 말은 현재보다 0.5도 증가하는 것 이하로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파리 기후협약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목표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도 상승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산호초 멸종률이 2도 상승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97% 이상, 90% 이상이 산호초가 멸종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류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도는 안 되겠다. 더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자발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죠. 보시면 2도와 1.5도 상승에 굉장히 큰 위험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도 상승과 1.5도 상승은 그것이 얼마나 좀 이렇게 이상적인 목표냐 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는 아니고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2도 목표 같은 경우에는 207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2100년까지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정도로 억제될 것이다 라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도 시나리오는 2070년이 아니라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는 CO2 양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고, 그 말은 모든 국가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5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2100년까지의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으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은 결국 1.5도 목표와 이제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해보면 배출이라는 것을 제로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금에 있는 모든 발전들을 화석연료로 하는 발전을 전부 친환경적으로 바꾼다고 해도 어딘가의 사업장에서는 CO2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줄여도 배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잔여 배출량은 어떻게 없애냐?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기 중에 CO2를 바로 캡처해서 그것을 이제 고체로 굳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배출하는 굴뚝에서 바로 캡처해서 이것을 고체화하거나 액체화하는 기술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면 있는 나무나 숲, 생태계에서 또 CO2를 흡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육상 생태계의 대표적인 산림이죠. 숲이 CO2를 흡수하는데요. 그래서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일부 배출하는 것들은 이제 생태계 환경에서 흡수를 하는 양만큼 배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0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배출을 0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출은 일부 하지만 흡수량과 배출량을 비슷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더 줄이든지 해서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춰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법과 제도들을 만들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각 부문별로 뭐 예를 들면 사회, 경제, 산업, 뭐 에너지, 수송, 뭐 생태계, 환경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가끔 TV 보시면 광고, 탄소 중립에 대한 광고들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산업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각 부처나 지방 정부 혹은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정부와 또 일반 시민과 뭐 산업계와 학자계들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또 최종적으로 2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기 편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A안과 B안 2가지의 안이 있고, 그러면 각각의 부문에서 뭐 수송 부문, 뭐 에너지 부문, 농축수산 부분 뭐 이런 부문에서 2030년까지 얼마의 배출량을 줄이고 2050년까지 어떻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배출량 감축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원래는 2030년까지 4천만 톤 정도 지금보다 이제 40%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하였는데요. 지금의 NDC 타겟, 즉 자발적 감축 목표가 과거에 제출했던 것보다 좀 더 강화되어서 지금은 더 많은 양을 줄이기로 지금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정도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국가의 노력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환경보건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를 줄이고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봤다면, 이제는 이제 기후변화가 그런 산업과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기후변화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위협적인데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계부처 합동해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이제 기후변화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총 한 13개 정도의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기온 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뭐 수인성 질환, 뭐 호흡 알레르기 질환, 뭐 신장 질환, 온열 질환 등을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 분야의 위협으로 국가에서 보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눠볼 건데요. 먼저 폭염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폭염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정의에 상관없이 폭염의 발생은 인체가 강한 더위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강한 더위에 노출된다는 것은 체온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신체에 좀 다양한 위협들을 가하게 되는데요. 뭐 열사병, 탈진, 그리고 온열 질환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고온은 신체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공격을 가하는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 기도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03년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은 한 30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을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7만 명 이상이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폭염은 누구에게나 다 위험하지만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이제 구분한 이제 그러한 분들은 이제 노인층, 그리고 어린이, 그다음에 도시에서의 야외 노동자, 그다음에 취약 인구, 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특히 이런 폭염에 취약하다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래 기후 변화가 진행될수록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좀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폭염에 의해서 사망하고 또 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좀 매개충 혹은 매개 동물들과 연관이 많은데요. 기후 변화는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고 생태계의 변화는 이런 매개충들의 분포나 밀도, 개체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말은 현재와 다른 공간적인 패턴, 시간적인 패턴을 가지고 이러한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었던 질환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개체 분포 확대는 당연히 기온과 강수량, 습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의 변화는 매개체의 분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것도 보시면 이 전염병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인데요. 기후변화는 아까 이제 폭염과도 연관이 있지만, 신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기분 장애, 불안, 그리고 다양한 질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의 약 한 15% 정도가 이제 폭염의 영향인 것으로 좀 구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살률과도 좀 연관이 높다고 하고요. 범죄와 관련해서도 또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저희가 불쾌지수가 증가하고 불쾌지수가 증가하면 저희가 평소에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받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심각해지면 더욱더 큰 질환과 사회적인 문제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10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정해놓고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이루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일들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러한 산업 분야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분야에서 또 투자가 많아질 것이고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관심사들이 혹은 직업들이 이러한 이슈들과 좀 연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 그다음에 투소,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 또 저탄소 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철강 시멘트 부분은 CO2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들이고요. 석유화학 부분들도 CO2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산업공정 고도화는 최적화를 더 빨리 이루어내서 더 많이 발전되게 이루어내서 CO2 배출을 최소화하고 또한 CO2 배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과 원자재의 손실도 최소화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CCUS라는 것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인데요. 대기 중에 탄소를 직접적으로 포집하는 기술도 있고 아니면 배출하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 효율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의 효율을 올리는 것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화 부분. 이 10개의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을 뽑았고요.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갈, 또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분야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주제가 기후변화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좀 어둡고 무거운 주제, 뭔가 디스토피아적 그러한 이야기들만 한 게 아닌가. 뭔가 좀 환생이 좀 필요하고 새로운 이 세계가 필요한 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산림복구 사업의 성과인데요.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저도 물론 태어나기 전인데 19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은 이러한 형태의 산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산과 같이 좀 산에 나무가 없는 산이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 국민들과 국가의 노력으로 이제 숲을 복원하는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숲은 오른쪽과 같은 숲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숲들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산림복구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손에 꼽히는 사례고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국토도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된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또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목표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의 많은 어떠한 유익들을 좀 포기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동의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그러한 과거의 어려움들, 산림복구 사업,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지금처럼 이겨낸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지구를 지키고 정부와 또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